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 이어갑니다. 일본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시장의 해석 속에서 우리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주 내내 시장을 괴롭혔었던 AI 거품론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불식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나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훈풍이 유입되고 있는데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을 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선택을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생물보안법에 최종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말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일까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 기회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물보안법이요.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요.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보안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보안에 위협되는 국가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상하원을 통과했고 트럼프가 최종 서명에 나서면서 이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법제화가 된다는 것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을 보게 된다면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기업들과 장비나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신규로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려 바이오 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포함 대상을 보게 된다면요. 국방수권법에 1260H로 지정된 중국의 군사 기업들 그리고 적대국 통제와 바이오 장비 서비스에 관여하고 안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세 번째로는 자회사와 계열사 그리고 승계회사가 포함된 굉장히 포괄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적용 시점을 보게 되면은 특정 우려 기업 같은 경우에는 60일 후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타 우려 기업은 90일 후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 5년으로 즉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퇴출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그렇다면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지 보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영향받는 곳이 있고 단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BGI 그룹과 그리고 MGI 테크인데요.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기업들은요. 이미 1260H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재안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시앱텍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바이오 그 안에서도 유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그 다음으로 CDMO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무려 80%에 육박한 기업들이 중국 CDMO 산업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체적인 생산을 감소를 시키고 아웃소싱 그러니까 그 의료와 관련된 약물들을 대리로 맡겨서 위탁 생산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고요.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만약에 배제하게 되면 당연히 대책 공급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한 여러 국가 가운데 거론되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본이라던가 인도 그리고 유럽 이렇게 4파전이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요. 품질이 얼마나 좋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장의 규모가 얼만큼인지 믿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개의 국가 중에 과연 어떠한 국가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혜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단일 기업으로 한다면 CDMO 공장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5공장까지 가동되면 글로벌 최대 캐파를 자랑하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에피솔딩스랑 이제 또 분할을 해서 CDMO 쪽에만 주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공장도 인수하고 현지 생산 거점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또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T병 같은 경우에 올리고액산 글로벌 상위 기업이고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CDMO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중소형 기업 가운데서는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바이넥스 역시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CDMO의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 원부자재라던가 장비 그리고 분석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까지 수혜가 이어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해 낙수 효과가 바이오 소부장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 방향성 역시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CDMO도 CDMO인데요. 앞서서 제가 유전체 분석 중국 기업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즉각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게 유전체 분석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자국민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가 해외 유출에 넘어가는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특히나 상대가 중국이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 유전체 기업들에게 제재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이번 행정명령 통과로 인해서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마크로젠 그리고 3빌리언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올까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빠졌다고 그 시장을 온전히 다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빠졌지만 이제는 경쟁이 시작됐고요.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보여주고 그게 수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는 기대감으로 오르곤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대표적인 경쟁 구도를 보게 된다면 한국과 인도, 일본 그리고 유럽이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승부의 기준 이 네 가지를 과연 어느 국가가 좀 잘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게 된다면 캐파 그러니까 공장의 규모를 보게 된다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설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규제 신뢰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국가를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인도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유럽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가장 강국이겠죠. 론자라던가 그리고 베링거 잉걸하임과 같이 그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게 있지만 캐파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점이고요. 현지 대응 능력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국가 모두 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 쪽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중국의 대체로 지금 인도를 많이 거론하고 있고 인도와의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가 한 발짝 좀 뒤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네 가지 승부 기준을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가져가야지 승기를 쟁취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 기억하시면서 관련된 기사 나오시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는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죠.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 훈풍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제 이탈을 했었던 4천선을 하루 만에 복귀해낸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 상승 탄력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 오늘 장 초반 일종 고점을 터치해낸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간밤에 주가가 10%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는 4,0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2%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밖에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주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중 고점이 922포인트였고요. 현재 9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4,2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8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00억 원 이상, 기관은 1,900억 원 이상 순매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역시나 오늘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핵융합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이자 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기업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구글이 투자한 비상장 기업이고요. 이 합병 규모는 60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건설이 되면서 전력 부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핵융합으로 해결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 일진파워는 1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비츠로 넥스텍은 9%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G2파워 7%, 우진엔텍 4.3%, 두산 에너빌리티도 3%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산타랠리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산타가 찾아올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포인트일 텐데요. 시장에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또 코스피의 경우에는 연말에 이 배당락과 같은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증권주들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 구간 움직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5%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3.4%, 한국금융지주 2.7%, 미래에셋증권 3%, 유진투자증권도 2.6%가량 상승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을 제대로 받아가는 모습인데 내년에 미국 IPO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약 8천억 달러에서 무려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 6대 방산 기업을 합친 이제
기업 가치 7,23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단일 기업이 탄생한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미국의 상원이 나사의 국장 후보자로 머스크 측근인 제러드 아이작먼을 인준했다라는 소식이 이러한 소식에 훈풍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제 나사의 국장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외신들은 이 아이작먼이 나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우주 개발에 계약을 할 때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혜택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연일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역시나 지분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IPO가 성공할 경우에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경우는 스페이스X 유중에 4,1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고요. 아주 IB 투자의 경우에도 미국 법인을 통해서 직접 투자를 단행한 바 있는 기업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은 관심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현재도 21%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나노팀의 경우에도 27% 이상 뛰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두 종목 모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주 IB 투자의 경우에도 5%대 강세, 그리고 스피어와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는 흐름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소재나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 위주로 또 순환매가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셨고요.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호한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전력, 인프라주 쪽에 훈풍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하원이 스피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스피드 법안이란 경제 발전 가속화 그리고 인허가의 표준화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AI나 전력 관련해서 허가를 받을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고요.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를 되게 되고 최종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에너지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원전, 전력 설비, ESS 섹터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트럼프 미디어 그룹, 이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자이죠.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AI 전력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핵 융합 기업인 TAE와 60억 달러의 합병안을 발표했는데 이 TAE 테크놀로지는 알파벳이 투자한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투자한 비상장 업체이고 이제 AI 산업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력 수요를 핵 융합으로 해결하겠다라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의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 합병과 별도로 최대 2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금밤 뉴욕 증시에서는 41%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로도 오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G2파워의 경우 8% 가까운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3%대 강세 흐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함께 수혜를 입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오늘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하나 제시했는데 2028년까지 가장 길게 성장하는 LIG 넥스원이라면서 목표 주가 66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의견 바이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긴 수출 수명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주요 5대 방산사의 경우에는 27년까지의 수출이 끊길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LIG 넥스원은 28년까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11월 천궁 시험의 발사를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했다는 점, 그리고 내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서
실적이 견인될 것이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차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에 대해서 양산 사업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LIG 넥스원 비롯해서 방산주 흐름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현재 구간 8에서 9%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41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9%대 강세 가져가면서 5만 3,500원까지 또 올라왔고요. RF 시스템즈 15%대 급등세로 코스닥 종목 안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달에서도 제노코의 경우에도 7%대 강세 흐름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장중에 90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2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29만 2천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모멘텀 있는 기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로봇이랑 그리고 우주항공, 지금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뭐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르다가 스타링크 위성이 지금 뭐 추락한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약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하는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트레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좀 볼륨이 좀 커졌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75% 그리고 국민연금이 8%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로봇 섹터는 이제 한 달 뒤면 2026년인데 26년도에 이제 양산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도 양산기가 시작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이제 휴머노이드를 생산할 거다라는 어떤 캐파 확장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있죠. 아틀라스 프로젝트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양산을 2028년도까지 미국의 연간 이제 3만 대 정도로 좀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로봇의 기능이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액추에이터 쪽, 그리고 뭐 감속기 쪽 이쪽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SPG가 감속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로봇 섹터에서 핵심을 좀 골라라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이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내가 좀 물렸다 하더라도 본전 이상 수익권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거는 현대차밖에 없고 이 현대차의 유통 부품사들 뭐 한라키프트도 좋고 DIC도 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유통망 협력사인 종목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그 유통 공급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를 갔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여서 여기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26년 1분기에 CES 로봇 로봇 기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수급을 보자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세를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3일 전부터 연속성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처럼 이런 고가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밸류체인 로봇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그렇게 좀 1.4%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JP모건에서 최근에 대량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며칠 전부터 5%씩, 그러니까 지분을 계속 지금 장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로봇 섹터를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무벡스라든지 아니면 오토에버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가는 전략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비롯해서 로봇주 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과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응 방법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보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마 페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2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 페인트의 김장현 회장이 최근에 이제 별세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를 해석하고 앞으로 주가 좀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가장 좀 핫한 테마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테마가 되겠죠. 네. 지난번에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스맥이 또 경영권 분쟁을 이벤트가 맞물려서 좀 한 50%에서 한 7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또 뭐 가비아도 지금 외국 헤지펀드에서 공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은 사실 시장이 기술주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정이 났을 때 부각을 받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한 50% 내지 한 60%, 뭐 70% 가까이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경영권 분쟁의 테마가 거의 한 끝물인 게 한 8, 90%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벤트를 좀 천천히 살펴보자면 이제 최대 주주가 고 김복규 전 회장님인데 이제 지금 2대 주주인 윤 전 회장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지분을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이제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장녀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50% 정도가 되는데 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을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한 60% 가까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경영권이 약화가 되겠죠. 상속을 받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야 될 수단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족하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인 이제 윤가에서 좀 공격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현금성, 유동자산도 지금 이 최대 주주 쪽에서는 최대 주주 일가는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2대 주주 쪽에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경영권 분쟁 테마가 엮여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려면 둘 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시장은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이제 박 터지게 싸움이 나줘야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분할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우호 지분인 한 일본에 한 30년 동안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던 일본 페인트 기업이 지분 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최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2대 주주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수급을 보자면 이런 중성주들은 사실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뚜렷하게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개미탕인 거죠. 네. 이런 중성주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좀 기관들이랑 외국인 측면에서는 딱히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뚜렷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거는 그래도 글로벌 도료 제조 기업이고 매출이랑 마진은 꾸준히 사업을 잘 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성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좀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마페인트 이번 주에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엮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은 좀 보수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주일 만에도 다시 나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어려운 시장을 좀 이겨가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알테오젠을 가지고 온 거에 이어서 네. 오늘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내에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임드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 첫 번째는 매크로적으로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이번에 BOJ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달러가 지금 약세 국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풀린 유동성이 다시 회수가 되지 않고 다시 이제 시장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의 긍정적인 촉매제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주가 강세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도 오늘 지금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죠. 에임드바이오도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지금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 쪽으로는 플랫폼 쪽으로 대장은 알테오젠이지만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투자한 종목이 바로 에임드바이오거든요. 그래서 ADC 쪽 관련해서는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은 유일한 그런 기업이고 이미 상장 전에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기술 수출을 한 3조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임상도 방광암 관련해서도 임상 1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임상 1상이 고형암 그리고 아토피 치매 그러니까 한 임상이 지금 5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네. 상태에서 내년 초에 그리고 이 하반기까지 갈수록 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에 맞물려서 같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보호예수 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버잉 리스크에서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런 게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급을 한번 보게 되시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도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에서 상단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받쳐주는 어떤 빅머니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8만 원대는 무난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목표가를 77,500원으로 전고점 부근에 좀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국면에 제가 잡아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추세선 이탈하는 가격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에임드바이오로 만나봤습니다. 12월 초에 상장을 한 이후로 화려한 상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가파르게 또 상장하자마자 올라주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제약바이오 매크로 환경이 워낙에 좋은데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보고 있는 ADC 관련 키워드로 항암제 개발 기업으로 또 키워드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77,500원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생활 속 필수 지출이 된 보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보험 스위치는 온. 보험은 더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떠올리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제는 매달 고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활비 항목으로 우리의 소비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변화는 우리의 생활 경제 전반에 어떤 전환을 만들고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생활 밀착형 보험. 보험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의 큰 사고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장면이 기준이 됩니다. 병원 방문, 자동차 이용, 여행, 반려동물까지. 보험은 이제 혹시 모를 위험이 아니라 자주 마주치는 지출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보험은 사건 이후를 대비하는 장치에서 생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필수 지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 보험을 둘러싼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입과 청구가 번거로운 금융 절차였다면 지금은 모바일 기반으로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간편 가입과 청구 시스템은 보험을 갖고 있는 상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비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보험은 더 이상 장기간 묶어두는 약속이 아니라 생활비 흐름 안에서 관리되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경제 관점. 보험 선택에서 보장의 크기와 범위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보장이나 생활비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보험료는 통신비, 관리비와 나란히 놓고 매달 조정 가능한 고정비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보험은 보장 내용을 넘어 생활 구조에 맞춰 설계하는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험은 이제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생활과 지갑을 함께 움직이는 경제 장치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보험과 구조가 내 일상의 안정성과 재정의 균형을 만들어갑니다. 보험이 필수 지출이 된 시대, 지금 내 생활 속 보험 스위치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면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과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확인해봐야 할 것들을 어쨌든 다 이제 클리어했어요. 네. 일본도 금리 뭐 올린다 했는데 올리니까 네. 오히려 그냥 시장이 더 좋아지는데요. 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증시가 좀 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쉬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기술적 반등 정도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CPI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장만 해도 사실 그렇게 장이 좋지는 못했단 네. 말이에요.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방 압력을 좀 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일본에 대해서도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걸 그냥 받아들이자.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작년 8월부터 해서 작년 8월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는 뭐 거의 한 1년 반이 다 돼가는 이런 기간 동안 계속 맞고 또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맞아도 이제 뭐 가벼운 잽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다 알려져 있던 부분이고 CPI 같은 경우도 잘 나왔는데 왜 시장이 못 오르느냐라고 하면은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데이터가 오염돼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 셧다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죠. 오염돼 있는 데이터 아니냐. 이거 물가가 좀 낮은 걸로 돼 있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좋게 나와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다음 달 뭐 CPI가 더 우려감이 있네 어쩌네 뭐 얘기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CPI가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지금이 CPI를 우려할 때는 뭐 8%, 9% 이렇게 고공행진 펼칠 때 우려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은 기껏 해봐 2, 3%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 후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숫자가 2냐, 3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고민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차라리 환율을 고민하는 게 맞고 그리고 AI 버블도 어차피 이제 차기 기술력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조용히 들어왔다가 다음 실적 시즌에 또 한 번 나오고 계속 반복될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산타랠리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산타랠리는 없지만 그래도 내 계좌는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내년에 핵심 주도 섹터 분명히 작년 12월 18일 날 제가 이제 로봇주 말씀드려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정말 멋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주가 올해 핵심일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멋있게 움직였죠. 그럼 내년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주식시장이. 2주도 안 남은 이 주식시장 내년을 잘 준비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놀고 먹자 또 즐겁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시장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뭐 불확실성들이 다 일단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남은 한 7거래일, 8거래일 불장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년을 대비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내년을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 준비해 볼 만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해볼까? 어제로 CES는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네, 내년 준비를 우리가 거의 마치지 저 한 80% 마치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 퍼즐 몇 조각만 맞추면 되는데 그중에 저는 K컬처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조방원이 뭐 말씀드리고 이제 반바지법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 8가지 섹터 핵심이고 그리고 네. K컬처가 순환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반기에 K컬처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K팝 엔터주 이제 정말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 조금 늦었어요. 좀 더 빨리 올라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장 영향력 때문에 좀 늦은 것 안 같아서 가요. 네. 오늘은 엔터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할 수 있다, 중국 갈 네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오면서 약간씩 들썩이던데. 네,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큰 거예요. 한한령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거나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언론으로 봐도 느끼고 그리고 뭐 각 콘텐츠나 뭐 엔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 영역만 봐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산업별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방금 말씀하신 중국 베이징에서 정말로 K-팝 콘서트가 열린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수급이 부족했었는데 수급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K컬처 이제 시작점이 원래 엔터와 콘텐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베이징의 뭐 1월 콘서트 되냐 안 되느냐는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수급의 시작점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뭐 K컬처 글로벌로 확산되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렸던 우리 에이펙 이제 에이펙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에이펙 사실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때 지드래곤씨 무대 뭐 각국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 다 뭐 카메라에 담아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K컬처를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큰 행사 중 하나였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홍콩에서 30년 만에 드림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드림 콘서트 저도 어릴 때나 들어봤지 이 단어를 말씀드려보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30년 만이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95년 이후 처음이라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만 해도 무슨 월드 투어예요. 북미에서 공연 한 번만 해도 관객이 텅텅 비었네 이런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싸이시 이후에도 그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K-팝 뭐 가수들 간다라고만 하면은 뭐 스타디움을 꽉꽉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두 특정 가수들만 해서 이 친구들이 뛰어난 거야라고 과거에는 했었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K-팝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왔다.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이것도 얼마 안 됐죠. 추수감사절 때도 사실은 전통 문화인데 우리도 뭐 강강수월래하고 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그런 것처럼 전통 문화인데 추석 때 K-팝 데모넌터스의 뭐 주제곡 뭐 골든 같은 경우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요즘 표현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못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게 아니다. 2025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2026년은 상승이 확정된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K-팝 그리고 엔터주 쪽에 응원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제가 볼 때는 각각 다 한 2배 이상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 그리고 함성 소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을 이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내년에는 뭔가 지금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다른 네.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좋은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을 그럼 하나씩 골라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 하겠습니다. 든든한 종목으로 1루까지 출루할 엔터주 뭐일까요? 네, 부동의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네. 하이브는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이런저런 뭐 내부적인 이슈도 있고 CO 리스크도 있고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걸 다 이겨낸 기업이고 그거를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에 다 녹여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BTS 복귀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 이제 가요계의 큰 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뭐 아티스트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굉장히 좀 활동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과거에 유모모 씨 같은 경우도 좀 큰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도 뭐 끝나지 않는 분쟁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다녀와가지고 이제 완전체로 복귀해가지고 뭐 최근에도 뭐 뉴욕타임스의 공연에 뭐 정국 씨가 한 영상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너무 멋있게 잘해주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 아티스트들이 실제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다시 복귀해서 더 든든하게 돌아왔네라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기존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BTS가 이제 복귀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팬들께서 개개인 활동은 봤지만 완전체 활동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북미 30회 포함해서 70회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잠도 못 자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예, 뭐 그런 얘기 있죠. 과거에 이제 뭐 빅뱅 같은 경우도 이제 자고 일어나면 여기 어디야라고 했다고 계속 이동만 하니까 그뭐 전용기나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고될 것 같으니까 잘 휴식을 취하는 컨디션 관리 잘하기를 기대하고요. 매출이 티켓 매출은 8천억 이상 그리고 음반 콘텐츠 1조 2천억이 넘는다라고 해요. 지금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상이 되느냐 뭐 이 정도는 봐야겠지만 1조 원이라는 게 한 아티스트가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버스 플랫폼은 당연히 성장하겠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팬덤이 당연히 그 아티스트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팬덤 플랫폼에 가입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 개별 S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팬덤 플랫폼은. 그래서 글로벌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한국인도 BTS를 볼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어디가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하나씩 SNS에 올려주면은 그걸 보고 팬들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BTS 그리고 레이블의 아티스트들도 전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제2의 도약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인 아티스트들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캐치아이나 뭐 이렇게 일본 남성 그룹이나 뭐 라틴 밴드나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이 다양하게 돼 있는 게 이제는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폭발적으로 실적으로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는 뭐 부동의 대장주와 하이브를 살펴봐야 된다. BTS가 뭐 돌아오니까 그 관련된 이슈들은 내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대하면서 하이브의 주가도 상승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엔터주 중에 2주타 종목. 네. 제가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이 종목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거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던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네. 너무 과하게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온라인 팬덤 플랫폼 버블이 성장한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실적을 봐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 성장은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텐센트 뮤직이랑 작년 10월이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MOU를 통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QQ 뮤직의 이넴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전용 어플까지 출시를 했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전용 어플 출시했는데 여기에 인기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지 아티스트들도 계약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팬덤 플랫폼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아티스트들 뭐 이런 분들이 이 버블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만 해도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거기다 세계로 뻗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을 텐데 이 아티스트들을 버블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이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위버스와 이 버블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고 버블을 가지고 있는 디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역발상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수급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뭐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디어유에 대해 낙관론자가 돼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른 종목으로 2루타 종목은 디어유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3루타 종목으로 가볼까요?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멀리도 높이도 갈 수 있을 만한 3루타 엔터는 뭘까요? 제가 가장 깨끗한 기업입니다. 가장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끗한 기업이요? 네, JYP입니다. JYP 엔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굉장히 뭐 그 주가를 크게 뒤흔들 만한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신규 아티스트들이 처음에는 성장하지 못했어도 결국에는 고지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엠믹스가 이제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노래로 해서 뭐 가을 캐롤이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차트에 첫 1위 했다라고 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차트 1위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탑티어 걸그룹으로 올라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스와이스의 미국 인기는 제가 그동안 수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데이식스 같은 경우도 밴드 그룹으로서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계속 얻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JYP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트레이키즈 원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독보적인 인기를 글로벌에서 구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겁니다. 해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그룹들은. 그래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우리가 현재 뭐 가요 시장에서 잘 못 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이런 투어하거나 공연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가시면서 이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하나 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엠믹스 최근에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투어 뭐 예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 뭐 보이그룹 그리고 현지화 전략 이거는 전체 모든 이제 엔터사들이 공존해서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니즈든 뭐 넥스지든 아니면 킥플릭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제대로 된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다음 앨범이 나오거나 하면은 뭐 엠믹스처럼 한두 번 더 이제 노력과 결실을 맺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박지성 그 아티스트가 이제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 대한 콘서트를 하던 뭘 하던 가장 앞선에서 최전선에서 JYP 아티스트들이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뭐 이슈가 없고 우려감 없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JYP 엔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JYP 엔터를 주셨습니다. 크게 걱정 없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또 가장 뭐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JYP 엔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의 순위, 랭킹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쉬고 있던 주가를 조금 회복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뭐 여전히 이 종목들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딱 1차 목표 치고 추가 상승한 다음에 쉬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잠시 후에 끝나고 나서 예. 알려드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지금 이
아래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HB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봐드리려고 예, 해요. 맞아요. 네, 제가 창투사 내내 정말 좋을 겁니다. 해서 이런 펀드, 창투사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B 인베스트먼트 그동안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목표가에 1차 목표가에 10원 모자랐습니다. 2,49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2,500원이 1차 목표가인데 도달 못했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윗골이 아마 조금 달고 밀린다고 해도 마감까지는 봐야겠지만 오늘 돌파를 못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뭐 다음 주 올해 안에는 1차 목표치는 넘어갈 수 있고 2차 목표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종목이 지금 4,000원 아래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4,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구간이 또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말로 없는 가는 건 어렵지 않고 4,000원 넘어 4,000원 가면 2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저는 기대감 갖고 있으니까 내년에 창투사 제가 다음에 창투사 편도 한번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재밌겠네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면서 이런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 뭐 요즘 뭐 창투사들 난리죠.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 IB 투자 막 다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집 기대해 볼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로 없는 종목 발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어떤 종목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하나 안 나왔죠?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은 뭐 4대 기획사부터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지드래곤 씨가 이제 콘서트 하면서 네. 이제 내년 미국에서 성인식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년이 빅뱅의 20주년이다라고 해서 완전체 활동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기존부터 한 2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20주년이라서 실제로 4월부터 활동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이때 워밍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오타가 있어서 빅방이라고 돼 있는데 빅뱅입니다. 빅뱅의 완전체 워밍업이 예고가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블랙핑크는 세컨드 전성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월드 투어가 어마어마해서 제가 최근에도 월드 투어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개나 추가됐습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개런티도 상승했고 이 스타디움급으로 대규모급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공연이 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규 아티스트들도 약진하고 있어요. 트레저 일본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어 있고 베이비몬스터도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6년 하반기에 지금 막혀있던 보이그룹, 차세대 보이그룹 데뷔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가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현재 65,000원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멋지게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하반기에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 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7월 11일까지 상승한 다음에 연말에 굉장히 안 좋았죠. 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올해 코스피가 2,400에서 4,200 갔듯이 YG 엔터테인먼트도 돌파해서 더 멋지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치 8만 원, 뭐 8만 원, 2차 목표치 10만 원 정도까지 가면 되는데 저는 10만 원이 목표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올 수 있는 목표치 1차, 2차 구간을 말씀드린 거고 10만 원 지나간 다음에 제가 얼마를 보고 있는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10만 원 가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께 진짜 목표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중에 말로 없는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주셨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이렇게 빠질 이유를 못 찾았는데 네. 이렇게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는데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한번 그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이동하셔야죠. 네, 지금 제가 열심히 뛰어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치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파이널샷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하고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주는 또 안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쵸, 또 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싹 속 시원하게 제가 장 마무리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주말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쉬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오늘 장 마무리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한 주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올해 증시 날씨, 올해 증시가 불과 8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연말에 이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오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핵융합 관련주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에너지 개발 기업과 합병을 하자 주가가 42%대 폭등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 이번 주 내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까지 약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7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우주항공 분야를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선주에도 볕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1년 사이에 32%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LS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이 이 훌쩍 뛴 구리 가격을 발판 삼아서 연말의 역대급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투자 관련주에도 강한 햇살이 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벤처를 성장시키기 위해 벤처 4대 강국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같은 섹터 내에서 오늘 미래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자 이 섹터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주 그리고 테마주에는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으로 인해 투심이 강하게 냉각되었는데요. 또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간밤 미장에서 배터리주가 하락을 보이자 오늘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최근에 폭등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강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소식으로 10배 이상 주가가 뛰었던 천일고속 그리고 동양고속 같은 종목들이 오늘은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랐던 탈모치료제 관련주에도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봐야 할 오늘 증권가의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 내 전력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신규 수주가 순항 중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2028년까지 성장이 전망된다며 목표가 66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LIG 넥스원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덕전자는 비가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대덕전자에 대해 내년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21% 상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RG노믹스 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한 바이오텍입니다. 어제 따따상으로 상장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오른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전에 공시를 통해서 이 1,450억 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투자 유치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가는 햇살 받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기업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트럼프 미디어는 핵융합 기술 개발사 TAE 테크놀로지스와 전액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병 규모는 60억 달러를 넘으며 핵융합 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상장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합병 법인은 내년부터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일가는 미디어를 넘어 에너지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발표 직후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나스닥에서 40% 넘게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정치 브랜드와 미래 에너지의 결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글로벌 우주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항공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면서 오늘 또다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기존 정책과 어떠한 변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네,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서부터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우주를 안보의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키는 방어적인 성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공격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뀐 부분이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권 명시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주와 관련돼서 어떤 뭐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제일 첫 번째로 좀 꼽기도 했었죠.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우주와 관련돼서 미국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국가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협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였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고 국가가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잠시 뒤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국가우주위원회 폐지가 돼서 대통령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뭐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유추한 기로는 이제 1967년도에 국가별로 이제 체결을 한 우주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1967년도에 그 우주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주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 어느 국가도 다만 어느 국가도 우주를 소유하지 못한다. 국가 자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주 조약의 한 조항인데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주의 자원을 민간 기업이 개발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우주 산업을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우주 조약 때문에 민간 기업을 앞에 내세워서 우주를 좀 뭐 개발을 하는 정책을 피지 않았나.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사 인력과 어떤 뭐 지원 자금을 감축하는 것은 지금 나사가 과거 했던 일을 대부분 스페이스 X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뭐 특이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 우주 산업이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주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전략화를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전략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고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쪽도 좀 견제를 할 텐데 우리 우주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일단 수혜라고 하면 2가지 이제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들은 이제 우주 산업의 수혜가 어느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우주 산업이라는 건 준비 과정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기업에 대한 수혜가 받아서 그 기업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우주 산업의 직수혜보다는 우주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원 같은 걸 받아서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일단은 조금 약간 주가 상승을 좀 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좀 핫한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뭐 스페이스 X나 아마존이나 이런 우주 산업을 하는 기업들의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 그것들에 대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뭐 같이 좀 받쳐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 모멘텀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런 지원도 있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내년 IPO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스페이스X가 지금 시장에서 네. 예상 그 상장 규모로는 2,200조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2,200조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쳐도 2,200조가 안 되죠. 그리고 TSMC가 지금 2,200조 정도 됩니다. TSMC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면서 이제 다 상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300억 달러 정도를 조달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페이스X 하면 그 스페이스X는 우주선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안에 스타링크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적게도 이상 관련주들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탑티어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굳이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발사를 했는데 성공을 하면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또 아직은 다 개발 단계가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좀 약간 발사 실패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노출이 됐을 때는 종목군들이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길게 봤을 때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로켓 발사 서비스, 재사용 가능한 로켓 발사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데 로켓 발사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럼 수혜받을 종목들이 없을까요? 스페이스X 네.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딱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종목은 한 뭐 2종목 정도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조단이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올해 8월 1일 날 점 상한가를 갔던 이제 스피어나 스피어 관련돼서 HVM 관련주들.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스X로 보면 서플라이 벤더가 되는 거고 이 HVM은 이제 밀 벤더라고 해서 네. 밀 벤더가 서플라이 벤더한테 공급을 해서 서플라이 벤더가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엄청난 규모였었죠. 10년 동안 뭐 1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특수사건 관련돼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방산주들이 우주 관련된 산업을 대부분 방산주들이 관련 기업으로 맞아요.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도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타링크와 관련돼서 저궤도 위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직접적 수혜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관련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 탑티어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죠. 이제 인텔리안 테크인데 네. 저궤도 위성이 왜 어려운 기술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고궤도 위성은 고궤도 위성이 있고 저궤도 위성이 있죠. 고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주기와 속도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위성이.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안테나가 그 위성을 추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궤도 위성은 스타링크가 쓰는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저궤도 위성 더 빠른 속도로 막 돌거든요. 네. 그래서 안테나들이 이제 찾았던 위성이 이제 전파를 잡고 있는 위성이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 위성을 기다려서 전파를 잡아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인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스카이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접시 형태로 된 안테나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접시 형태 안테나를 계속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은 스타링크도 마찬가지고 이 네모난 평판형 안테나가 이제 위성을 잡거든요. 그 기술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탑티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인텔리안 테크죠.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하는 기업이 스타링크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쪽은 이제 원앱이라는 기업이 소위 얘기는 꽉 잡고 있는 산업인데 기업인데 이 원앱과 관련돼서 그 안테나를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위주로 해서 어떤 그 창투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위성,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 진심인 창투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컴퍼니 K라는 기업인데요. 컴퍼니 K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장을 시킨 종목군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기업이 컴퍼니 K인데요. 이제
불과 한 1년 안에 한 3개 정도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을 상장을 시켰죠. 뭐 이노스페이스, 컨텍, 루미르 이런 3개 정도 위성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 컴퍼니 K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창투사들 중에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고 인큐베이팅한 창투사를 한번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컴퍼니 K가 가장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뉴 스페이스 펀드 운영사가 바로 컴퍼니 K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스페이스 X 하면은 이제 뭐 우주 발사체, 뭐 로켓도 있지만 사실 저궤도 위성도 가장 뭐 현실적인 게 지금은 이제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관련돼서 유럽의 이제 원액과 같이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인텔리언테크, 그다음에 창투사 중에서는 컴퍼니 K가 우주와 관련된 가장 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성 산업과 관련된 종목 하나 그리고 창업 투자 회사 이렇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투자사들 특히나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기업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전거래일에는 상한가였고 오늘도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었는데요. 실질적인 이 테마가 아니라 수혜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창투사들의 그동안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네. 무엇이냐면은 이런 이제 뭐 창투사들은 뭐 사실 사업 내용이 너무 뭐 심플하잖아요. 이제 어떤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투자한 다음에 상장시켜서 거기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뭐 심플한 기업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창투사들인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언론이나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노출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뒤에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게 바로 창투사들이 그동안에 좀 약간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면 규모가 사실 뭐 엄청나죠. 한 2억 7,8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화로 판산을 하면 4천억 정도가 되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 X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한 뭐 2,000조가 넘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배거가 바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죠. 엑시스를 할지 아니면은 뭐 갖고 갈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창투사라는 게 이걸 뭐 엑시스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엑시스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창투사들이 어떤 이런 관련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이슈화에 따라서 단기 급등, 그다음에 단기 급락을 반복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조금 바꿔주는 어떤 모양새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상장을 할 텐데 반도체 기업인 세미파이브 이 기업도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인큐베이팅한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과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투사 관련해서도 이제 요즘 창투사의 분위기가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창투사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또 창업 지원 예산을 3조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좀 분위기가 변화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 창투사라는 게 경기가 좋아야지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불경기인데 아무리 정부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섹터군 자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제 뭐 창투사라고 하면 이제 벤처 투자를 이제 뭐 가장 그 네. 표면적인 단어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에서 육성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느냐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극초기 때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벤처 투자 시장에 40조 원을 일단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육성 기대감 때문에 그때도 당시에 이제 뭐 그 창투사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방금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3조 원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모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태 펀드는 무엇을 모태 펀드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정부가 어떤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창투사한테 뿌려줍니다. 그럼 그 창투사가 그 관련된 기업들한테 투자를 했을 때 그걸 모태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 모태 펀드 관련돼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지원 금액도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투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저평가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 좀 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2030년도까지 이번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인데 유니콘 기업과 데카콘 기업을 50개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키우겠다라고 해서 키워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게 가능성 있는 기업들한테 그만큼 좀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죠. 유니콘 기업은 10억 달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데카콘 기업은 이제 100억 달러를 의미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벤처 기업들, 그리고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 창투사들한테까지 온기가 전해지면서 주가적인 흐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그 연장선상으로 창투사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재련소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성장 전략이라는 설명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미국 정부의 유리한 신주 인수권과 수수료 구조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주당 0.01달러에 최대 34.5%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업 리스크는 고려아연이 부담하고 지배력은 외부로 이전될 수 있는 비대칭 구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현 경영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외 핵심 광물 투자에서 통상적인 구조이며 경영권과 사업 주도권은 여전히 회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와의 협력은 인허가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가 성장 동력이 될지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네, 금요일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1% 안팎의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오늘의 시장 특징은 좀 어떻게 잡아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전일 미국장에서는 이제 11월 CPI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정된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늘 흘러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이제 CPI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높아졌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 안정화 국면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금리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유동성을 좀 푸는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었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미국장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동안 좀 하락세를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까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성장 섹터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일단 높은데 네. 오늘 그동안 좀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근데 뭐 특히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연방법원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허권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계속 있었는데 기술적인 200일선 부분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 흐름을 좀 끌고 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전일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제 좋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이면서 네.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과연 어떨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에 가격의 인상폭을 10월, 11월, 12월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다다랐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지금 한간에 시장에 도는 이야기는 레거시 디램 반도체 가격이 80% 인상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낸드 프레시 가격은 100% 인상 이야기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 컨센을 대략 한 18조 원 정도까지 4분기 말씀드리는 건데 올려놓은 상황에서 향후에 이런 컨센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으로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4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여력이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망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여전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폭이 향후에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섹터 전망에 있어서 반도체 섹터만큼 이익 성장이 크게 나오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선 포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 몇 개는 넣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CES가 있고요. 그래서 1월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의 두 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AI와 관련된 뭐 의료 섹터가 아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로킷 헬스케어 같은 그런 종목들은 AI로 활용한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실적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향후에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얘기 추가로 좀 해드리면 키트루다 큐렉스가 일단은 미국에서는 판매가 개시가 된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는 아마 나라별로 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 수가라든지 급여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라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출시 시기가 지금보다 미국보다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시장과 이제 소통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독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알테오젠 할로자임의 소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200일선까지 밀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업화와 관련된 이제 출시가 나왔을 때 자연스러운 이런 발생하는 노이즈다 이렇게. 그래서 할로자인 같은 경우에는 27년 특허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알테오젠과 관련된 플랫폼에 소송을 걸면서 이를 지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또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제 임시 주총이 끝나고 정기 주총 3월에는 이런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이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에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으로 상장하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성장 sek터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섹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고 마이크론이 쏘아올린 이 실적은 역시나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게 하는 포인트라는 점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세울 때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1% 안팎의 오름세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선 0.7%대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0포인트 이상 오른 채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4,0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경우도 1% 이상의 오름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91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0.5%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의 수급 좀 볼까요? 기관이 오늘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죠. 5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1천억 원대,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함께 순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천억 원대, 외국인도 1천억 원 가까이 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 내놓으면서 2,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다소 엇갈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SK하이닉스의 흐름이 훨씬 더 나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2% 가까운 탄력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1%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오늘 반등해 주려는 흐름이었는데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으로 소폭의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은 AI 거품론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시장의 경계감이 짙게 깔려있던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장에는 양시장 일제에 들어올리는 모습, 특히나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 만에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건 오늘 시가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다소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가량 빠졌지만 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약화됐고요. 이로 인해 오늘 하이닉스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5% 넘게 상승했고요. 미국과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조선 기업들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3%가량의 상승, 방산 기업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RG 넥스원 등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조방원 관련 기업들이 오랜만에 동시에 고개를 드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LRG 넥스원은요, 내년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66만 원까지 오늘 제시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 그리고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2%, 카카오가 1%가량의 오름세가 나온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오늘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의 하락이었고요. 셀트리온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인 방향성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함께 그럼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이 무려 3.9%, 4%에 가까운 시세를 분출했고요. ABL바이오 2%,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 D&D 파마텍과 같이 시총 상위권에 안착되어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보르노이도 오늘 4%가 넘는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보르노이가 갖고 있는 약물의 독점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4%가 넘게 상승했고요. 다만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클래시스와 휴젤은 소폭의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특히나 SPG가 28%가량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은 낙폭을 다소 만회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에코프로는 오늘도 1.6%
2%가량의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리노공업은 하락했지만 심텍과 같은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괜찮았었고요. YC가 오늘 2%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젠백스카이라던가 유진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상승력이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원전이라던가 조선 관련된 대형주들은 좋았는데 소부장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CJ ENM이 5%, 스튜디오 드래곤이 7%가량 상승했는데 엔터주들은 또 SM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어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움직임이 엇갈렸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양대 지수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5% 전일 대비 오르면서 4,02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5%대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4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915.27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5% 가까운 상승세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면서 출발은 괜찮았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오전 장 중에 3,9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4,000선 좀 내주는 모습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0.6%대 탄력으로 4,020포인트 위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전 장중에 좀 주춤하면서 900선도 잠깐 내주기도 했습니다. 899포인트 장중 저점으로 잡혔고요. 하지만 오후장에서 힘을 내주면서 922포인트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결국은 915포인트 지켜낸 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매수 주체로 나서주면서 8,500원대 순매수세 집계가 됐고요. 반면 외국인이 물량을 8,000억 가까이 덜어냈습니다. 7,901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됩니다. 개인은 소폭의 매도세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함께 들어와 줬다라는 점 지수를 끌어올려준 요인이었고요. 기관이 1,900억 원대, 외국인 9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개인은 2,810억 원의 팔자세 그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집중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의 수주가 급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적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키움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들도 흐름 최근에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속에 연말 랠리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관심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름을 올렸고요. D&D 파마텍, ABL 바이오, 올릭스, 삼천당 제약, ST팜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이 안에서 올릭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가 흐름 단연 돋보이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탈모 치료제 임상을 호주에서 1B, 2A상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 투여를 모두 마쳤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올릭스의 탈모 치료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제와 다르게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어서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13만 9,400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3% 이상 뛰면서 13만 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했을까요? 역시나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 증권이 2위에 올라왔고요. 하나시스템, 하이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주 들어서 내내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됐고 6거래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부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현대그룹주 안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모멘텀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1, 2위에 나란히 올라왔고요. 로보티즈 그리고 SPG 같은 주요 로봇주들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름테라틱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또 선방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제3자 배정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그렸습니다. 이번에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을 진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오늘 두드러지는 흐름을 그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 제조사인 보잉과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줬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보잉의 F-15 전투기에 한화시스템의 전자 장비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 오늘장에서 전해지면서 장중에 탄력 더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55,800원까지 장중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무려 10% 이상 급등하면서 54,30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NDA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중국 바이오 기업이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할 때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걸 법제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 국내 관련된 기업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CDMO 산업,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과 계약을 한 게 한 79% 정도인데요. 이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더 붙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로봇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주와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련된 산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략 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주 관련된 산업들이 이러한 모멘텀이 함께 엮이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IPO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핵 관련해서도 민간 주도의 핵 융합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리고 핵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죠. 정부가 창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 3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벤처 기업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코스닥이 좀 저조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생물보안법이라는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코스닥이 코스피의 상승률에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금요일 시장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시간이 빠르다라는 게 또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포인트 잡고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코스닥의 이제 상대적인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제 IPO 모멘텀들이 살아나면서 그 우주항공 섹터에 있는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과도할 정도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들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창투자인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근데 일단 미래에셋 그룹 전체적으로 4,100억 정도가 일단 스페이스X에 투자가 된 상황이고 스페이스 밸류가 현재 뭐 1,50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까지도 밸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 시에는 10배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내러티브로 최근 이제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스페이스X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종목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피어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어를 통해서 특수학금을 공급하고 있는 뭐 HVM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꼭 스페이스X 상장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 하에 있는 이제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미션 2가 일단 내년 4월부터 이제 개시가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고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화성에 스타쉽을 쏘아 올릴 계획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때나 쏘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2개월마다 화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달하는 시기에 쏘아 올려야 비용과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가 당장 내년이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내러티브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특히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리 스페이스X 그리고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큰 회사인 아마존이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는데 아마존이 현재까지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 기수가 대략 한 200기 정도인데 2026년 7월까지 아마존이 쏘아 올리겠다고 했던 3,500개의 절반을 쏘아 올려야 우주항공국에서 주어진 라이센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밑단에 있는 스페이스X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스페이스X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텔리안테크 같이 직접적으로 원앱과 관련된 안테나 관련된 수주를 받고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HVM 같은 회사들은 일단 3분기 서산 2공장 가동이 살짝 지연되면서 슬로한 부분이 있었지만 4분기에는 정상 가동되면서 이런 거대한 내러티브 하에서 내년도에 직접적으로 실적이 우주항공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런 부분에 더 프리미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가 이번 텀은 일단 매수세가 급하게 쏠리면서 어느 정도 한 텀은 끝나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분할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코스닥에 있는 우주항공 섹터가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여기에 대해서 우주항공 섹터도 함께 관심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면 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동훈아나텍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CES에 대한 기대감을 양쪽으로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다.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 AI 의료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본업은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OIS 드라이버 IC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 찾다가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측정 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연구 임상을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임상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지금 사전 심사를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빠르면 내년 초에 식약처 IND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식약처 IND를 통한 임상이 개시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식약처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일단 사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액에 흐르는 타액으로 미세 전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통한 AI 기술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첨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의료기구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기존의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서 누렸던 안정적인 실적 위에 더해진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임상 결과상으로도 타액으로 측정하는 경쟁 제품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구 임상 결과가 타액과 정맥의 상관계수가 대략 92.5%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식약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고점 갱신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기술적인 조정을 충분히 받은 자리에서는
대비해서는 현재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3,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액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 바라본다면 목표가 49,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볼 시간이네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껴있기 때문에 연말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가 우리 시장에 찾아와 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